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프랑스 유학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한 Q&A를 들고 왔어요.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변하면서 어떻게 더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벌써 프랑스 산 지도 5년 정도가 이제 되어 가는데 제가 유학 초기 때 정말 힘들었던 걸 생각해보면 지금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학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은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한번 보실까요? 우선 지방어학원을 선택한 이유, 파리로 안 간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파리로 가면 마음은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대도시이고 한국 사람들도 많고 한국 음식점도 많고 내가 파리에 가서 한국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고 그 언어도 잘 안 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처음엔 좀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그냥 서바이벌로 지방을 가서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국 문화도 잘 접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그냥 한번 미친 듯이 해보자. 언어를 빨리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장단점 우선 장점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일단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잘 도와주고 그리고 알자스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정말 정이 많아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 뭔가 이 도시가 정말 아늑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아가지고 정말 심심하고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일단 학생들이 정말 많은 학생 도시다 보니까 바나 아니면 음식점 그리고 아기자기한 카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라스부르에서 놀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 독일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독일 가서 장을 봐야지 하면은 후딱 가서 20분 만에 트럼 타고 장을 볼 수 있다는 거. 독일이 프랑스보다 물가가 조금 싸거든요. 확실히 더 양도 많고. 그리고 단점은 엄청 추워요. 진짜 겨울에 너무 추워요. 한국에 비하면 추운 것도 아니지만은 저번에 남쪽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스트라스부르 왜 이렇게 춥냐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싫다. 저는 근데 스트라스부르 진짜 추천해요. 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떠나고 싶지 않아 하고 다 좋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도시랍니다. 프랑스 유학도시 추천. 우선 스트라스부르 추천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학교들이 워낙 다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유학하고 또 삶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툴루즈. 툴루즈는 이제 남부 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날씨가 너무 좋고요. 스부에 비하면 정말 날씨가 완전 좋아요. 그리고 툴루즈 역시 학생들이 많은 학생 도시여가지고 아마 공부하고 놀고 하기에 아주 좋은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도시가. 마지막으로는 엑성프로방스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선 제가 엑성프로방스를 어렸을 때 놀러 갔을 때 정말 도시가 예뻤어요. 그리고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정말 따뜻해요. 겨울에도 10도에서 12도 정도 사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엑상프로방스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엑상프로방스에서 학교 다니고 생활하고 하기에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3곳 추천을 드립니다. 사립어학원 대 국립어학원, 그리고 지방 대 파리. 사립어학원이랑 국립어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사립어학원이 확실히 제일 밑에 레벨, 아무것도 불어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때부터 실력을 확 끌어올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국립어학원은 아무래도 ABCD부터 시작하는 반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내가 정말 완전 초보다, 나는 프랑스어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 알파벳도 모른다, 이러면 사립어학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립어학원 커리큘럼은 전 되게 좋았어요. 전 3개월 동안 앙제어학원에 있었는데 진짜 빠르게 늘었어요. 거의 그때 공부한 게 지금까지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그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배영 언저리까지 3개월 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말도 그렇게, 회화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 파리 말씀하시면 솔직히 파리에도 진짜 유명하고 좋은 어학원이 많죠. 우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리에서 어학을 하시게 되면 유혹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한국 사람들도 많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방보다 많기 때문에
언어 느는 데에는, 그러니까 언어를 빨리 늘리고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확 늘리려면 저는 지방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단시간에 빨리 이제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어학원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립어학원을 추천드린다는 거. 다음 질문은 일상회화는 어느 정도 실력으로 프랑스 왔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아예 못했어요. 그냥 ABCD만 외우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A1 반부터 시작을 했고 교수님도 영어 안 쓰실라 하시지 다 불어로 하니까 그냥 완전 애기처럼 언어를 배운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지금 흡수 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어느 정도 공부하고 프랑스 와야 하는지 질문 주셨는데 우선 저의 추천은 배양까지는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양에서 배도를 가기에는 뭔가 시간과 그리고 그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배양까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배양까지 하고 오신다면 여기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저 사람이 뭘 하는지도 알아듣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도 문제가 그렇게 있진 않으니까 서툴더라도. 근데 이제 저는 아예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기 때문에 아예 프랑스어를 안 하고 난 그냥 처음부터 현지에서 배우고 싶어 이러면 그냥 오세요. 전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도움이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유학원을 통해서 집을 구하셨는지 아니면 혼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처음 유학을 갔을 때는 유학원을 통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런 대형 유학원을 통해서 간 건 아니고요. 현지에 프리랜서 실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장님 도움을 받아서 처음 기숙사를 등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언어가 되고 나서는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언어가 B0 정도가 되신다면 혼자 구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유학원이나 유학 실장님을 통해서 집을 처음에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멀쩡한 집을 구하고 돈을 안 뜯기려면 언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걸 잘 캐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언어 실력이 B0 이상이라면 제가 다음 질문에 집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주세요. 기숙사 또는 자취할 집 구하는 방법. 파리는 프랑스존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지방 구하기가 힘들다고. 일단 집 구하는 방법은 제가 잘 이용하는 사이트가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사는 이 집도 그렇고 전 집도 그렇고 다 비양이씨라는 이 사이트에서 구했고요. 보통 이메일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바로 전화를 해서 집 공고 보고 전화 드렸다. 혹시 서류 지금 보낼까요? 예약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슬로제라는 사이트인데 슬로제도 비양이씨랑 그냥 똑같은 사이트인데요. 슬로제랑 비양이씨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어느 집이 괜찮나 집을 봤고요. 필터 설정해서 내가 몇 미터짜리의 집 그리고 PS는 몇 개가 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뭐 1층, 2층에서 할 건지 그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딱 원하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르봉쿠앙. 르봉쿠앙은 각종 중고 물품들을 파는 사이트인데 집 매물도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보통 다 개인과 개인, 부동산에 개입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싼 가격에 집을 구하기가 쉽겠죠? 근데 사기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 몇 명 봤어요. 그 집 사기 당한 사람 르봉쿠앙에서 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를 혼자 신청하게 되면 자취방 구하는 거랑 서류가 비슷한지. 우선 학생 사설 기숙사나 아니면 크루스같이 국립기숙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가 비슷해요, 다. 그래서 자취방과 기숙사를 구하는 그런 서류들은 신분증, 체류증, 그리고 보증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학생증, 학교 등록증 이렇게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숙사랑 자취방 둘 다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기숙사는 보통은 보증인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프랑스는 우선 집 구하는데 보증인 제도가 있어요. 이게 저도 보증인 제도 좀 반대인데요. 아무래도 내가 돈을 안 내고 튀었을 때 나를 보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보통 보증인은 프랑스 사람 아니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보증인 필요 없어 하는 집주인도 있거든요. 저희 집주인이 지금 그래. 근데 보통 안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보증인을 구해야 되는데
외국인으로서 프랑스인 보증인 구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돈 안 내고 진짜 튀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요. 누가 해주려고 하겠어요, 쉽게.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 썩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구할 때 보통 보증인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좋은 사이트가 뭐냐면 갸헝미라고 약간 보증인 대행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 아니면 나의 그런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먼저 하고 아, 이 사람은 돈을 떼어먹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보증을 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보증인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서류를 부동산이나 개인한테 보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집들이 다 그 갸오미 사이트를 받진 않아요. 나는 진짜 프랑스인 보증인이 없으면 난 너한테 집 안 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집을 잘 보고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기숙사, 학생 레지던스를 구하시고 싶으면 구글에 résidence étudiante 치고 내가 이제 갈 도시 뭐 résidence étudiant Strasbourg, résidence étudiant à Paris 뭐 이렇게 쳐서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거리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이 위치에 있는 이 레지던스가 괜찮다 그러면 그 사이트를 눌러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나 지금 집을 구하고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고 싶은데 혹시 너네 남는 방 있니? 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고 그냥 바로 전화하셔도 돼요. 대략 한 달 생활비 대략 한 달 생활비는 솔직히 사람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도시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스트라스부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0m 제곱 정도의 아파트가 월세 600에서 700유로 정도예요. 그러면 한 20m 정도는 300에서 400이면 구할 수 있고 작은 스튜디오는 거기에 이제 전기비, 가스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하면은 1000유로 미만인 것 같아요. 가스비,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지금 160유로 내고 있거든요. 전기료 60, 그다음에 가스비 100유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생활할 거를 한 500에서 600 정도로 잡는다고 최소한으로 하면은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파리에서 산다면 더 올라가겠죠? 아마 300에서 400이 더 붙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랑스 체류증 연장할 때 내가 한 달에 615유로씩 받고 있는지 증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615유로씩은 받아야겠죠, 한 달에. 일단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순수 생활비 6, 700 정도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장 보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후에 프랑스에서만 취직하는 분위기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일단 프랑스에서 계속 머물 사람들은 대학원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프랑스 사회 시스템이 대학원까지는 나와야 취업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석사까지 다 한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프랑스에서 대학 나왔다고 한국에서 취직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인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 친구 사귀는 꿀팁. 우선 만약에 대학생이시라면 딱 이렇게 개강을 했을 때 반 친구가 있잖아요. 반 친구 아무나 잡고 나 이거 이해 못했다. 나 이거 알려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게 친절하거든요, 프랑스 애들. 되게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친구랑 후다닥 빨리 친해져 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제 친구 사귀는 꿀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구를 뭐 몇 명 사귀었다, 뭐 어떻게 알게 됐다 하면은 파티 같은 거 초대를 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저기 어디서 파티 열리는데 저기 갈래? 이러거나 아니면 우리 술 한잔 하러 갈래? 내 친구들 또 소개시켜줄게. 이럴 때 절대 빼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셔서 이 친구들이랑 친구의 친구를 통해가지고 또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친구를 늘렸고요. 또 제 친한 친구들은 다 홈파티에서 만났어요. 홈파티 어쩌다 보니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한 20명, 30명 정도가 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애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얘랑도 얘기 나눠보고 쟤랑도 얘기 나눠보고 그러면 확실히 얘 나랑 되게 잘 맞겠다. 쟤 나랑 되게 잘 맞겠다. 이게 와요. 그 촉이. 그러면 걔 하나를 잡는 거지. 그리고 걔랑 연락을 계속 해가지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술을 어느 정도 배우고 가야 좋은지. 우선 한국 미술 시스템이랑 프랑스 미술 공부 시스템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개념 미술이라고 하죠. 보통 과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과물이 개떡 같아도 과정이 와우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게 진짜 좋은 미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유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학원을 한국에서 3개월?
못해도 3개월 정도는 배우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안 배우고 들어오면은 학교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는 프레파 가기 전에도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보자르랑 유니백시 때 학비 차이랑 교육 방식의 차이. 보자르는 제가 다녔던 스트라스 보자르는 800유로 정도 합니다. 1년이고요. 800유로고 다른 보자르들 보니까 거의 400에서 5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백시 때는 200 안 돼요. 한 190? 아무래도 둘 다 공립이지만 보자르는 조금 미술 전문 학교다 보니까 조금 학비가 비싸고 유니백시 때는 워낙 그냥 딱 종합 국립 대학교다 보니까 150에서 20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프랑스 친구들은 거의 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교육 방식 차이는 우선 보자르는 실기 위주예요. 완전히 실기 위주죠. 그래서 이론이 아예 없진 않은데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고 이론 시험도 슈플레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제한 시간 안에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주제에 맞게 리포트를 써서 내는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뜰리에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작업,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작업을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작업을 꾸려나가야 되는 게 보자르인 것 같고요. 유니백시 때는 이제 커리큘럼이 다 있어가지고 시간표가 짜서 나와요. 그냥 미대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수업들도 들어야 될 수 있고 다 미술과 연관돼 있고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여튼 조금 빡세다. 시험도 굉장히 많고 시험도 제자리에서 프랑스어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장문을 써서 내는 시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언어 공부를 더 하게 되고요. 좀 더 불어가 늘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사실 유니백시 때 가면 불어 확 늘어요. 왜냐면 고생과 고생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자르는 학기 말마다 1학기에 했던 작업들을 다 가지고 와서 20-30분 동안 전시를 하고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빌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유니백시 때는 과목마다 시험이 뭐 두세 개씩 있어. 그럼 그거를 계속 교수님마다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러고 이제 유니백시 때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은 프랑스는 이제 20점 만점인데 모든 시험들을 다 봤는데 그 통틀어서 10점을 못 넘으면은 한 학기 유급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맞춰야 되고 유니백시 때는 한 과목당 2번의 결석이 허용이 돼요. 물론 아파서 막 진단서 내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냥 내가 순수 결석을 하는데 그게 2번이 넘어간다. 그러면 유급. 근데 이제 보자르는 출석 체크를 잘 안 했었어요. 보자르는 내가 원할 때 학교 가고 막 전 그랬었거든요. 어학연수 와서 9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배영에서 배도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배영에서 배도 오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그 주변 프랑스인들이랑 정말 말을 많이 하세요. 그냥 내가 틀려도 그냥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일단 통문장 외우기. 그러니까 회화 책 하나를 사서 통문장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근데 내가 나 진짜 지겨워 죽겠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어로 바로 나오게. 전에 막 이렇게 나오게. 그게 중요하고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저는 스캄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스캄으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시기 때 한국어 자막 틀어놓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 자막 틀어놓고 얘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캄 5, 6였나? 그때부터는 한국 자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때는 그냥 몰라 불어 자막 틀고 불어로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귀도 많이 트이고 프랑스인들의 그 빨리 말하는 습관에 적응이 됐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제 지문을 많이 읽기. 뭐 신문이라든지 책, 아니 동화책 같은 거. 아무래도 처음부터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운 원서를 읽으면 책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니까 요런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동화책이라고 해도 글이 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를 하나 사서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소파에서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나 이거 단어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면 또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를, 그러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도 언어 실력 느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진짜 많은 친구들이랑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거기 좋은 점 바로 연애를 하세요. 연애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텍스트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많이
음성 녹음 메시지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걸 5번, 10번, 15번을 듣는 거예요. 얘가 진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럼 진짜 들린다? 조금만 있으면?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텍스트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이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고 표현을 찾아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되게 많이 늘어요, 확실히. 그리고 연애를 하면 우선 싸우게 되는 일이 많잖아요. 자주 부닥치다 보니까. 근데 진짜 내가 저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못할 때 그 답답함. 갑자기 이렇게 막 의지력이 상승해가지고 언어가 겁나 잘 됩니다. 연애하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듣기, 독해, 장문, 문법 중에 제일 많이 판 게 문법이랑 독해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들리니까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저는 저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계속 틀리게 되니까 문법을 계속 잡았고요. 그리고 독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찾고 그리고 이 문장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무래도 문법을 잡으면 문장도 더 쉽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 2개의 비중을 높게 했더니 어느 순간 공부 안 했는데 배도 따더라고요. 물론 배도 따실 때는 장문 연습도 해야 되지만 장문은 나중에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고 저는 독해랑 문법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리 제외하고 타 지방 대비 아르바이트 할 곳이 많은지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학생 도시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은데 사람도 너무 많아. 전 그냥 타지방이랑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프레파 입학 과정이랑 방법 그리고 비용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나온 낭뜨 미술 프레파를 말씀을 드리면 학비는 1년에 5,400유로였어요. 거기에는 이제 프랑스어 수업, 그다음에 프랑스 문화, culture 수업, 보자르 방식의 그 미술 수업 그리고 여기저기 견학 다니는 거 해서 5,400유로가 들었고요. 프레파 입학 과정은 3개가 필요한데요. 내 미술 작업들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동기서, 레터 드 모티베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학 성적표. 이렇게 델프나 달프. 어학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곳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낭트 프레파는 그 당시에는 어학 자격증이 필요가 없었어가지고 프레파 들어간 다음에 배영 땄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프레파에 대한 정보를 먼저 찾고 어학 자격증을 준비하던가 말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부 입학하기 전까지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우선 학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앙제 CDF 어학원에서 한 학기 3개월 수료를 했고요. 그게 2,100유로였습니다. 아무래도 사립이니까 국립에 비하면 가격이 좀 있죠? 그리고 낭트 프레파 1년 과정을 밟았고요. 1년 동안 학비는 5,400 해서 총 학부 입학 전까지의 학비는 7,500유로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월세, 그다음에 생활비 같은 게 있겠죠? 아무래도 월세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